예, 안녕하세요. 메이지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오재헌이라고 합니다. 에, 제가 일본에 간 지는 1990년이고, 동경대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건 1993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고, 95년경부터 자동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제가 자동차 산업을 연구한 게 30년은 되는 것 같네요. 주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생산 방식을 연구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해왔는데, 주로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기업의 경쟁력의 격차를 설명할 때 주로 그 생산 방식에 많이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봤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포도 생산 방식이라든가 일본의 토요타 생산 방식, 이러한 생산 방식이 어떤 가장 효율성이 높은 퍼포먼스가 좋은 생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게 경쟁력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본 어떤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 방식을 많이 연구하는데, 저도 그래서 생산 방식을 주로 연구했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90년대까지는 생산 기술이, 현대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생산 기술 또는 제품 기술이 없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주로 생산 기술의 자립이 최대 과제였거든요. 그게 캐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의 캐치업이 최대 과제였고, 그 과제를 1990년대에 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기반으로 2000년 초에 현대의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토요타하고도 다른, 미국의 포도 생산 방식과도 다른 현대 자동차만의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걸 기반으로 해외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면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약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현대자동차가 2000년 초에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독자적인 생산 방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그거의 어떤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과 비교해서 어떠한 점이 특징인가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은, 이러한 현대자동차가 왜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걸쳐서 일본 생산 방식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일본 생산 방식과는 다른 생산 방식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런 생산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2017년경부터 준비를 했고, 본격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역사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주로 22년도가 되겠네요. 23년도부터는 다행히 포니정에서도 그런 역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참가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몇 년 동안 연구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90년대까지 현대자동차가 최대 과제로 노리겠던 제품 기술을 빼면은 생산 기술에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산 기술을 굉장히 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이 인터뷰도 하고, 다음에 포니정 재단에서 있는 아카이브 자료도 많이 보면서 생산 기술에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생산 방식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9년 신년경 생산 대수로는 2009년에 5위였고, 판매 대수로는 2010년에 5위였죠, 세계. 그리고 2022년에는 판매 대수에서 세계 3위가 됐다. 그래서 그야말로 후발 공업국에서는 이처럼 현대자동차처럼 선두 기업이 된 기업은 사례가 없죠. 성공한 사례가 없죠.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대단한 어떤 연구 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연구들이 있죠. 마크로 레벨에서 정부나 산업, 정부 역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의 형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도 많이 있는데, 저는 주로 마크로 레벨에서의 연구, 그것도 물론 여러 차원에서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조직 능력이라고 하는, 조직 능력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조직 루틴, 경영 자본, 지식 등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력의 어떤 그 원천이 되는 것은 조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조직 역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말은 역량이라는 말이 없어서 주로 조직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capability라고 그래요. capability. 그러니까 이 capability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영학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되는 분야인데,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거기 내에는 경영 자원의 일부로서 생산 기술도 들어가는 거죠. 그 생산 방식은 주로 이제 조직 루트라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경영 자원 여기에 이제 걸쳐 있는 게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이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은 약간 가설적인 생각인데 90년대까지의 현대차가 생산 기술의 캐치업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고유의 어떤 조직 능력의 어떤 패턴이 형성이 되거든요. 생산 기술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러한 어떤 조직 능력의 특성이 결국은 현대자동차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산 방식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생산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생산 기술은 좀 특히 자동차의 생산 기술은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종합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필요한 그 기술들이 다 필요한 그런 종합 기술의 어떤 산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생산 기술은 공과기가 주로 하는 분야고 인문계는 그런 어떤 뭐 배우지도 않고 말이죠. 따라서 이 인문계 쪽, 특히 사회과학 쪽, 아니면 경영학 쪽에서 생산 기술을 깊이 파고든 연구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저도 관련 참고문을 많이 찾았는데, 그러니까 생산 기술에 대해서 깊이 파고든, 특히 역사적으로 통사적으로 그걸 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없고, 물론 미국이나 이도 없고, 한국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 저는 일본은 이제 주로 필드학, 그러니까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필드학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저희 교수도 주로 이제 끊임없이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이제 기술자들과 많이 교류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여기 와서도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 기술자들, 주로 이제 퇴임한 임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생산 기술자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야말로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차체 기술, 다음에 뭐 도장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지그가 뭐냐, 뭐 도장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가지고 저도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생산 방식을, 생산 기술을 그러니까 축적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도 이제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능력, 캐파빌리티의 발전 단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년 말까지는 이제 캐치업, 주로 제품 기술과 생산 기술을 이제 축적해서 자립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물론 부분적으로 도입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독자로 설계하고 그 기초에서 만들어내는, 설계하는 그런 능력을 획득한 게 이제 90년 중반쯤이거든요. 이제 경세형, 해형 경영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걸 기반으로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고 이걸 글로벌로 확대하면서 이제 그 전개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캐치업 시기는 다시 단계를 나눠보면은 이제 단순 조립 단계가 있죠. 이거는 이제 KD 조립이라고 그래서 생산 기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포드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포드에서 거의 모든 설비와 부품을 도입해서 수입해서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그런 생산 단계였죠. 포드 기술자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 이후에 이게 중요한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포니 생산 시대에 최초로 제품도 고유 제품 모델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종합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엔진과 차체, 물론 차체도 이제 프레스 공장을 만들었고, 다음에 엔진 공장, 다음에 트랜스미션, 변속기죠. 변속기 공장, 그 변속기나 트랜스의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소재 공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물 공장이라든가 단조 공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단순 조립 단계에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단계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기술적인 비약이 요구됐고 어려운 단계였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다시 이제 엑셀을 생산하면서 30만 대 대량 생산대로 넘어가고, 이제 90년 초에는 이제 이게 다차종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연 생산 방식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90년대까지 캐치업 시기는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캐치업 시기의 성장 방식은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축적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외생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생적 성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확대해서 성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생산하는 제품을 또 개발하는 어떤 그러한 성장. 그게 90년대까지 자립할 때까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생적 성장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게 여기서 보듯이 굉장한 기술 도약이 일어나거든요. 단순 조립 단계에서 일거에 그러니까 모든 핵심 부품을 일거에 생산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일거에 차체, 엔진, 변속기, 그다음에 그 부품을 일거에 생산하는 공장을 이제 종합 공장을 짓잖아요. 그래서 기술 부약이 이루어졌고, 다시 엑셀 공장 때는 일거에 5만 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을 30만 대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건설해서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다시 90년대에는 이때까지는 이제 한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한 차종을 생산하는 전용 생산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라인에서 다차종을 생산하는 유연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립하는 그런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가 거의 10년 단위로 이런 기술 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거의 10배 이상의 생산 대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인 성장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성적 성장과 압축 성장이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고유의 조직 능력의 패턴을 만들려는 기본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생산 기술에 주목하면은 이제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은 이제 설계 단계가 있고 생산 준비 단계가 있고 다음에 양산하는 단계가 있는데,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은 자동차 회사에는 이 생산 준비를 담당하는 게 이제 생산 기술자들, 현대자동차는 생산 기술자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생산 기술자는 주로 설계만 해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 레이아웃을 설계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법서를 만들라든가 설계 사양서를 작성하는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것은 제조기술사거든요. 제조기술자가 주로 생산 공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설계들을 기초해서 설비를 구입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다음에 그것을 시운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제조기술자가 하거든요. 여기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것과는 다르게 생산 기술자들이 이 생산 준비관 전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설계도 할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 준비,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그 시운전까지도 전부 생산 기술자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양산 이후에 생산이 시작되면 그 이후에 비로소 공정 기술자에게 넘겨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현대자동차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산 기술자 주도적, 엔지니어 주도적 생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한국 연구자들도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 연구자들도 말이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별로 그걸 이제 더 들어가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현장 노동자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시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일본의 특히 토요타나 이쪽과 비교하면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토요타는 현장 노동자의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노동자들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개선 활동에 참가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것과 굉장히 대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런 방식으로 현대자동차가 생산 방식이 형성되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역사 연구를 했던 거고, 그거의 하나의 어떤 그 대답이 생산기술 축적 과정에서 그것들이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단순 조립 단계, 이건 KD 조립이라고 하는데, KD라는 것은 녹다운, 그러니까 완성된 어떤 자동차를 전부 다 분해해서 그 부품을
이제 수출, 이제 바다린 쪽에서 수입해서 그걸 단지 조립만 하는 그런 생산이죠, 그죠? 생산 기술이 없을 때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현대자동차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편의점 연구를 할 때 울산 박물관 가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생생하잖아요.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컨베이어 라인이 없구나 이런 게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사진인데 그야말로 손으로 잔 무거운 용접 그 건을 들고 말이죠. 작업 용접하는 그런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이때는 이제 택타임, 그러니까 한 공정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시간에 공정의 시간인데 이게 거의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소량 생산이었고 따라서 컨베이어 라인 도입할 필요가 없었고 주로 호이스트라고 하는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이제 이 줄을 달아서 끌어올려서 크레인으로 밀고 가는 그런 운반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포드에 의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여러 가지 관리 기술의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었지만 그거를 뭐 거의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양산 기술도 거의 학습하지 못했고 주로 이제 초보적 기술은 조립 기술을 학습했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기술에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도 이제 학습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포니 공장인데 포니 조립 공장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조립 공장이거든요. 프레스 패널을 만드는 이제 프레스 공장, 차체 공장, 도장 공장, 의자 공장 이게 이제 최종 조립 공장이죠. 다음에 이제 소재를 만드는 단조, 그다음에 주조 공장, 알루미늄 공장, 그다음에 엔진 공장. 이때는 변속기 공장은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이때는 이게 이제 76년도의 그림인데 77년에 만들어진 변속기 공장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해외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많이 도입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미쓰비시와 포괄적인 기술 협조 계약을 맺고,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용역 계약도 맺고,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도 고용하고 전문가도 고용하고, 또 뭐 공식적으로 해외 연수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방문해서 학습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을 써서 자기가 이제 없는 생산 기술 또는 제조 기술을 배우면서 공장을 짓고 이제 공장을 가동시킨 거죠. 그의 이 기간이 73년 그러니까 8월경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공장이 가동된 게 76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개월 반 동안에 2개월 6개월 동안에 이 많은 작업을 해낸 거예요. 단기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을 고용했고 이제 전문가를 고용했는가, 그다음에 해외 연수 어떤 것들을 했는가.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과장, 그러니까 생산 기술자 과장이면은 이제 다른 뭐라 그럴까 그 회사에 좀 다니다 온 경력직이거든요. 대리들은 이제 신입사원들이지만은 이런 사람들도 다 연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전혀 생산 기술이 없었던 거죠. 이제 공장 건설은 포니 공장 건설을 할 때는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이 조립 공장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 조립 기술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립 기술에 대해서는 조립 공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술 제휴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설계는 자기들이 못 그리니까 공정의 설계만 네가 해줘 이런 식으로 미쓰비시 자동차한테 이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진 공장, 변속기 공장, 주조 단조 공장은 전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괄적인 기술 제휴를 맺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조립 공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 조립은 알고 있으니까 설계도만 그리면 설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이 됐던 거고, 그래서 조립 공장은 프레스 공장 다 해서 현대자동차 기술자를 다 해외 나가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설비 기술 잘 모르니까 물론 당시에 이제 DLMC라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술자들을 현대자동차가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BLMC가 영국 공장하고 그냥 현대자동차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비도 구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야말로 기술 제휴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설비들을 구입하고 다시 설비 기술할 때 설비 메이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시 설비를 설치하고 다음에 설비를 가동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조립 공장은 이제 공장을 설치하고 가동했고 다음에 이제 엔진 공장이나 이제 나중에 만드는 가솔린 그러니까 변속기 공장은 미쓰비시가 전면적으로 백업을 하죠. 포괄적인 기술 제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쓰비시 공장 와서 견학도 시키고 또 기술자들 파견해서 막 인스트럭터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도원을 파견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설계도 공장 설계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립 공장은 상당히 다른 방식의 기술 도입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포니 공장에 이것도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제 있던 저도 이것 보고 이것도 저는 많이 알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컨베이어 라인이 도입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원시적인 컨베이어 라인인데 이게 도입되어 있는 이제 BC 라인은 이제 보통은 메탈 피니시 라인이라고 가장 마지막 공정이죠. 이제 문짝 달고 이제 기타 뭐 잘 안 맞도 좀 조정을 해주고 하는 이제 마지막 그 차체 라인 공정인데 이때 이 앞에 공정에서는 이런 컨베이어 라인도 아니고 주로 롤러식의 컨베이어 라인이었다 그래요. 이런 식의 방식이 체인 컨베이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겼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때는 그러니까 현장차 사람들이 생산 기술자들이 이제 공장을 공사하고 초기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생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한 거는 그러니까 KD 조립 방식에서 조립 기술은 배웠지만은 양산 공장이 됐을 때는 그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 필요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들 조립관을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산 관리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는 거, MRP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법들을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5만 대를 생산하는 양산 공장을 가동하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빵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P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재, 그러니까 소요량 계산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야말로 수많은 부품들을 언제 어떻게 발주하는가, 몇 개를 발주하는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작성해가지고 몇 개 필요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 계산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부품 메이커한테 당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거 몇 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방식으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은 그 MRP의 기초에 다른 이제 부품 구성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어떤 사양의 부품으로 구성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았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그리고 제조기술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어쨌든 포니는 굉장한 어떤 국내에서는 성공을 기리지만은 역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코스트가 높았죠. 그래서 목표 원가 수출한 가격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소형차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가격이 2배라거든요. 2배가 됐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보호가 됐기 때문에 판매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수출 경쟁이 없었던 거죠. 원가에 있어서.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제 80년 이제 5년에 이제 엑셀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그때는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40만 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수출이 이제 불가피했거든요. 수출이. 그래서 수출하는 사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고 따라서 미쓰비시하고 이때도 이제 기술 제휴만이 아니고 자본 제휴를 통해서 이제 미쓰비시 협조를 얻어서 새로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차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30만 대 이제 생산 능력의 엑셀 공장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때 체계적으로 양산 시스템이 정비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은 아니 엑셀 이게 80년대 초반에 이것들을 정비한다 논의를 하는데 그럼 포니 생산할 때 이런 게 전혀 정비가 안 됐다는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장을 운영했을까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양산 공장 운영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인데 80년대 돼가지고 비로소 이것들을 정리하자라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 엑셀을 생산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이제 양산 공장 관리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ALC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 공정에 이제 이게 어떤 사양의 차종이 통과했는가 그것들 다 이제 그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이제 라인의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기본인데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걸 도입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시간 연구나 동작 연구 등의 이제 과학적 관리 방식 이것도 가장 양산 공장을 관리하는 기본 수법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기면은 이제 테일러적 관리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레덱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과학적 관리 기법인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80년 초에 비로소 이걸 도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미쯔비시의 이제 RI 사용하는 미쯔비시 이제 그 유명한 생산 기술자가 있는데 이 양반을 이제 그 고문으로 불러가지고 이 양반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기술도 많이 배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 양산 공장을 짓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양산 관리 방식이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기존에 새로 진 게 아니고 기존의 공장을 확대하고 거기에 새로운 라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돈을 들이지 않고 30만 대 공장을 지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쯔비시 특히 이제 아라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새로운 공장 짓지 말고 일본도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 공장 내에 라인을 확장해서 또는 신설해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엑셀 공장 시대에 이제 성과를 보면은 생산 기술과 제조 기술로 많이 발전했다. 이제 이때 제가 그 점을 좀 빼먹었는데 포니 때는 생산 기술이 전면적으로 그냥 맡기는 식이었거든. 공정 설계는 죄송합니다. 공정 설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다 맡기는 식이었는데 엑셀 공장을 지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미쯔비시 공장을 가서 이제 그 미쯔비시 생산 라인을 보고 미쯔비시 이제 설계들을 보고 공정 설계들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엑셀 공장 설계를 했던 거죠. 하고 그거를 미쯔비시 기술자한테 보여주면은 미쯔비시 기술자가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이제 설계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미쯔비시 지도를 받아서 공정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지 때보다는 이제 이게 좀 이제 진전한 거죠. 그 생산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니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미쯔비시 공장도 참고하면서 이제 사양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외국 그 설비 기술자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섭해서 설비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자립 정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모방 설계했다. 그다음에 생산의 설치와 시운전은 상당히 이제 이때는 현대자동차 생산 기술자가 외국인 기술자 거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산 설비, 그러면 금형과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도 뭐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외 이제 금형 업체나 이제 지구 업체에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죠. 제가 최근에 지구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구 기술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존 연구를 찾아보니까 지구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더라고요. 일본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생산 기술을 많이 연구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세용 회장님은 엑셀의 목표는 품질은 일본과 같고 가격은 일본보다 10% 낮아야 한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했는데 가격은 달성했어요. 미국 시장. 물론 수출 가격을 굉장히 이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낮췄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맞췄는데 문제는 품질이 이제 좋지가 않았던 거죠. 이건 이제 80년 후반에 이거 보면은 미국에 이제 초기 품질이라고 IPS 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보면은 이거는 결함 수거든요. 이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결함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데 이게 많으면 이제 품질이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산업 평균이 311대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그 2배 가까이 된다라든가 굉장히 이제 품질 수준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네, 이때도 이제 특히 부품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았고, 다음에 양산 라인에 막 관리 시스템이 형성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정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품질 문제들이 이제 빈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품질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90년대 후반에도 해결을 못 하거든요. 해결을 못 해요. 제가 97년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거의 일주일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봐도 놀랍더라고요. 97년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조립하고 나서 이제 그 OK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으로 이제 검사하는 검사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지었던 공장을 수리하는 수리 요원이 대량으로 있더라고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지적 요원에 지적 조립하는 요원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리만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20%나 배치해가지고 수리할 정도로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문제는 현대자동차가 90년 후반까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였죠. 그러니까 제품 설계도 문제가 있었고, 부품 메이커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조립 공장에도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막 이런 속에서 이제 90년 초반에 이제 유연 생산 방식, 이거는 주로 이제 한 라인에서 자차적으로 생산하려면은 차체 라인이 가장 문제거든요. 차체 라인이 이제 다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다차적으로 생산하는 라인이 이제 플렉시블 보디 라인이라고 FBL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식을 일본이 먼저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런 FBL 방식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일본의 메이커는 다 이제 그 메이커마다 방식이 다른데,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미쓰비시 방식을 도입하죠. 그게 가장 현대자동차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면 회전식 이제 지그 시스템을 도입하죠. 그래서 1라인에 그 지그가, 그러니까 사면 회전식이란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그 메인 보디를 만드는 그 라인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그 언더바디 위에 그 가장 큰 사이드 보드를 양쪽에서 얹고, 다음에 크로스 멤버라고 그래서 그 앞에 그 운전대 앞에 양쪽을 그 받쳐주는데 그 패널이 있거든요. 그걸 넣고, 다음에 뒤쪽에도 그걸 넣고, 다음 위에 이제 그 루프를 씌우고는 그 라인이 이제 메인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인복에 이제 주로 이제 양쪽 그 사이드 보드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로 이제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는 건데, 사이드 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꾹 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체 모양이 제대로 잡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 지그가 이제 메인복 지그인데, 이게 옛날에는 하나밖에 안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종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이걸 사면 지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사면이기 때문에 이제 4개, 지그를 4개 붙여가지고 이제 4차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이제 FBL 방식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한 차종은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를 위해서, 실제로는 이제 3차종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현대자동차는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부품 메이커도 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한 게 이제 90년 초반에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인데, 부품 메이커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부품 발주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 90년 초에 이제 정비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공정 설계도 이제 독자적인 능력을 획득이기 때문에 아산 공장이 96년에 가동되는데, 아산 공장 건설할 때는 이제 독자적인 설계로 이제 건설했고, 이때 여러 가지 생산 설비들, 지구 기술이나 다음에 금융 기술도 상당히 이제 자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산 공장은 현대기술자 기술자들이 이제 드림 팩토리를 지차라는 게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이제 생산 기술에 자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짓고 싶은 공장을 지차라고 생각한 게 아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로소 현대기술자들이 짓고 싶은 어떤 뭐랄까 생산 사상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아산 공장에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인 공장.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사람의 손을 닿지 않고 자동 기계로 만드는 공장을 짓고 싶다. 이게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의 꿈이었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그다음에 대폭적으로 외주화했다. 그러니까 자동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조립 공정은 다 예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 가능하면은 프레스하고 차체라는 이때 거의 무인 자동화를 했고, 가능하면 도장 라인까지도 무인 자동화를 하겠다. 그 이제 최종적인 조립 라인, 그러니까 의장 공장은
거기는 그야말로 세계 어느 공장도 10% 이상 자동화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주 자동화했다는 데가 15%, 뭐 이런 정도인데, 네, 따라서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도장 공정까지는 가능한 무인 공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현대자동차의 기술자들이 추구했던 이제 이상이었던 거죠. 다음에 여러 가지 금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특징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무인 자동화의 하나 예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아산 공장의 프레스 라인의 이제 레이아웃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코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뚫뚫 말하는 철판이 여기 이제 투입이 되면은 요새 많이 브랭킹해서 철판을 완전 자르거든요. 이 패널 크기로. 그럼 그것을 이제 자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AGV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운반하는 로봇에서 자동적으로 실어놓고 이제 AGV에서 이제 이건 이제 트랜스퍼 프레스 라인인데, 크로스오버 트랜스퍼 프레스 좀 어려운데, 이쪽으로 이제 라인으로 보내고, 그거는 투입도 로봇가 자동적으로 투입해요. 철판을 하나씩 말이에요. 로봇가 투입하고, 나오면은 다시 로봇가 집어가지고, 이제 패널에다가 넣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LGV라고 그래가지고, 위로 이제 천장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천장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자동 창고에 보관하고,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을 다시 이제 차체 라인으로 보낼 때도 이제 천장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보내는. 그래서 이쪽 라인만 보면은 완전 사람 손을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철판 투입부터 패널 성형이 끝나고 차체 라인으로 보낼 때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아요. 이제 단지 이때는 이제 소형 패널들, 이게 이제 팬덤 프레스 라인이라고 그래서 소형 패널인데, 이때는 아직 완전 자동화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투입도 좀 사람이 하고, 내는 것도 사람이 이제 적게도 사람이 하고,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여온 벤다가 만들어 이제 차체 패널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기 자동 창고가 아니라 별도로 이제 쌓아놓다가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운반하는, 약간은 남아 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상적으로는 이런 라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이상이었고, 지금 해외 공장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라인 없거든요. 다 이 두 개만 있어요. 2000년대에는 이거하고 이것만 있어요. 트랜스퍼 프레스 라인 두 개만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한 거죠. 바로 투입하기 때문에 2000년대는 이 라인, 이 이상이 실현된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이게 이제 그 역사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로 텐덤 프레스 라인만 있었고, 70년대, 80년대는 이후에 이제 트랜스퍼 프레스 라인 들어오고, 텐덤 프레스 라인 다 없어지고, 이제 아산 공장에 오면은 초기에는 이거 이제 96년 초기에는 텐덤 프레스 라인 좀 남아 있었는데, 2000년대에는 아산 공장도 이걸 철퇴하거든요. 텐덤 프레스 라인은 다 프레스 라인을 없애고, 아산 공장도 지금은 트랜스퍼 프레스 라인 두 개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탄덴 프레스 라인, 주로 이제 6,000톤이나 1,200톤의 압력을 가해서 성형을 하는 거는 작은 패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포니 라인은 특히 여기 보면은 800톤, 600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패널도 다 내부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런 패널을 다 외주화시키고, 그러니까 외주에 이제 판넬 업자들은 다 맡기고, 현대자동차는 대형 판넬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톤 이상의, 주로 지금은 5,000톤인데 다 5,000톤. 그러니까 그 사이드 보디가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가 후드라든가 도화라든가 이런 큰 패널만 자기들이 만들고, 나머지 작은 패널들은 다 외주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패널일수록 로봇가 집에서 정확히 넣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외주로 보내고, 자동화하기 쉬운 거, 로봇으로 잡아서 팍팍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부에서 하는 그런 생산 사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토요타는 특히 이거 전혀 달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이 프레스라든가 차체 외주자율이 현대자동차는 한 65% 되거든요. 3분의 2가 외주화예요. 근데 토요타는 80%가 내주고 외주가 20%밖에 안 돼요. 토요타는. 그러니까 전혀 반대예요. 토요타는 다 내부에서 해요. 왜 내부에서 하는 거 할 때는 자기들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외주냐고. 외주하면은 운반 비용도 들고 더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왜 외주냐고. 이렇게 하는 게 토요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산산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로봇 자동화인데 현대차는 굉장히 빨리
뭐 일본 자동차도 스포트 용접은 다 자동화하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늦은 현대 자동차는 일본보다도 거의 뭐 앞서갈 정도로 자동화를 빨리 해요. 그래서 99년도 되면은 그러니까 로봇으로 거의 자동화를 다 해버리죠. 그다음에 이게 외주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34%밖에 안 돼요. 차체 용접 내부에서 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패널도 다 외부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만 내부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산 공장 레이아웃, 뭐 토요타의 뭐 큐슈의 미야타 공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공장은 다 이런 식으로 분할 라인을 전개하는, 그러니까 아산 공장이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산 공장이 현대자동차의 생산 기술을 자립해서 만든 최초 공장이고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만두공장 공장을 설계했기 때문에 해외 전개할 때도 기본적인 그런 아산 공장의 그런 어떤 원형이라고 할까 이것들이 다 그대로 전개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레스 기술의 금형 기술의 변천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공정 수도만 줄여들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들 다 그러는데 이제 금형 내작이 8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판 구형이 굉장히 크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80년 말경에 시작을 해서 이제 특히 사우드 아우터 이게 가장 큰 건데 이게 가장 또 어렵고 이 금형 내작이 90년대 전반기에 시작돼서 겨우 2000년대 가까이 돼서 그 자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어려운 금형도 90년대는 자립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도 제가 아마 연구했는데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메인박 지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사우드 아이타가 거의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거대한 장치인데, 네, 그거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설계해서 내작한 게 97년도거든요. 겨우 한 번에 최초로. 아산 공장도 그 메인박 지구는 그때는 자체로 못했어요. 그래서 공동 설계해서 이제 겨우 만들었는데 97년도에 이제 사공장에 현대 벤 뭐더라 스타렉스가 있나요? 스타렉스라고 하는 그 라인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메인박 지구를 이제 자기들이 설계해서 이제 제작해서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인박 지구도 이제 그 시점에서 거의 독립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전히 품질 문제는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계 평균이 뭐 100일 때도 140이었고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00년 초반에 현대자동차가 어떠한 독자적인 생산 방식을 만들었는가는 이제 이거는 90년대까지 연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거의 기술하지 않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90년대까지도 현대자동차가 해결 못한 그 품질 문제 그거를 현대자동차가 어떤 일본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독자적인 방식을 도입하면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일본은 현장 참가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공정 내에서 자주 검사를 하고 자주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공정 내에서. 근데 현대자동차는 90년대까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그럴 의사가 전혀 없고 해보려고 해도 저항하고. 근데 그건 당연한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현대자동차가 작업자들을 존중하면서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라인을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다음에 초기에는 생산 기술자들이 현장에 배치돼가지고 작업을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작업자들은 어차피 너희들은 모른다는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70년대에는 이런 생각도 맞았어요. 작업자들이 그때는 다 학력도 낮았고 주로 그때 조반장은 주로 중졸이면 잘 나온 거고 수학조 출신들이 많았고 그죠? 그때는 70년 초반에는
그러니까 공고 출신도 별로 없었어요. 공고 출신이 많이 들어오는 게 70년 후반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생산 기술자를 봤을 때, 엔지니어를 봤을 때 작업장에 경험이 있다는 그러니까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운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설비를 들어올 때도 그러니까 작업 현장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지시하는 거지. 이건 이런 식으로 조작해.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 생산 기술자들이. 그런 엔진 공장도 마찬가지고 뭐 변속기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작업 현장의 지식이 전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기술을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생산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가동 후에도 그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초기 조건, 즉 생산 기술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외성교 방식으로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압축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천천히 기술을 축적하면서 그러니까 내부 역량을 올리고 현장의 역량을 올리면서 그들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들과 협의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성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산 기술자들이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장 처음에 보였던 생산 기술자 역할이 굉장히 확대된 방식으로 82년도에 너무 바쁘니까 양산 공장 가동 후에까지 하려고 너무 자들이 바쁘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72년도 후반에 들어온 공고 출신들을 똑똑한 애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1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정기술과를 만들어요. 양산 이후에는 너희들이 관리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기술과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자동화 되면서 이들이 대응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공정기술과에도 대졸 출신의 생산 기술을 많이 보내가지고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공정기술과에도 3분의 2가 대졸 출신의 기술자고 현장 출신은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들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정기술도 기술자가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역사도 길고 이런 축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제조 기술부라고 그러는데 제조 기술부에 현장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주도하죠. 오히려 그들이 더 기계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도 그것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초기 조건이 많이 달랐다. 그 결과 생산 기술의 역할이 확대됐고 그들이 현장에 대해서 그들이 뭐 물론 엘리트주의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더불어서 현장에 출된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현대의 역할을 경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런 주도적인 생산 방식, 그러니까 엔진을 주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동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필요한 것들 다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량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생산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형성이 됐고 따라서 생산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